그럼 다음으로 미디어를 이해해 보기로 할게요. 말이라는 것도 개발이 된 거죠. 말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두 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직립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두 손을 들고 물건을 용이하게 운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나 다른 짐승들처럼 입으로 물어서 운반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입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말이란 게 생겼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한번 재미삼아 말씀드립니다. 5만 년 전, 10만 년 전부터 인간은 의미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 말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그 소리잖아요. 이 소리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거가 없어요. 앉아서 밥 먹어 했는데 밥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내가 아까 밥 먹으라고 했잖아. 이게 아무 증거가 없어지죠. 저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혹자는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이 문자로 이집트의 파피루스 사자에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파피루스 뭐 페이퍼라는 종이의 어원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는 아니에요. 파피루스는 말 그대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적은 그 고대 문서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파피루스다. 이것은 고대 문서를 거의 총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이런 그림 같은 문자를 상형 문자죠. 어떤 성스러운 문자로 생각했고 파피루스에 상형 문자로 새겨진 이 두루마리 책이 가장 오래된 문자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라크의 한 유적지에서는 쐐기 문자판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기원전 2600년 그러니까 한 BC 3000년 경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된 문자라고 해요. 이 쐐기 문자라는 게 이게 점토판인데 그 칼 같은 걸로 필기구로 뾰족한 끝으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혹자는 뭐 중국의 갑골 문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보다 더 오래됐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미디어란 게 뭔가요? 미디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반드시 미디어의 개입을 필요로 하죠.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커뮤니케이션은 과정이라고 했죠. 미디어는 어떤 수단,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보다 널리 확대시키기 위해서 미디어를 필요로 했어요. 내 말을 내 앞사람에게만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군주라면은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말이 전 지역으로 퍼지기를 원했죠. 그때 필요로 했던 게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예전에 그 전쟁터에서 하는 봉화도 미디어죠. 저쪽 국경의 끝에서 봉화가 올라오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러면 그 봉화가 산과 산을 타고 멀리 있던 군주의 성까지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군사를 보내라. 이렇게 피드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만 봐도 이제 잡음이나 피드백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봉화라는 것으로 올라갔고 그러면은 받아들인 사람이 이 봉화의 메시지를 보고 해독을 해서 적군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잡음은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인 잡음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불어버려서 불이 꺼져버렸다거나 오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그 봉화가 꺼져버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어떤 빨래터도 어떤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거의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시간에는 아낙들이 빨래터에 앉아가지고 빨래를 하면서 뉘집 개가 뭐 새끼를 8마리를 낳네 10마리를 낳네 이런 정보들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빨래터조차도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의사나 감정 또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마련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셜 맥루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래서
뭐 메시지와 미디어를 따로 구분을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 분석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비행기도 메시지고 미디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동차에 누군가 사람이 타서 옮겨가서 거기에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 역할이 있다면 그 자동차 자체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메시지와 미디어는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로 봤을 때 거의 전부 모두가 다 메시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메시지고 곧 미디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쉽게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같이 동의해야 되는 것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매체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병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도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병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병들이에요. 여기에 구부러진 병도 있고 납작한 병도 있고 큰 병도 있어요. 여기에 또 빨간 병도 있고 파란 병도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투명한 물을 담아도 더러운 병에 담으면 그 물 자체가 더럽게 보이겠죠. 빨간색 병에 투명한 물을 담으면 그냥 빨간색 물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파란색 병에 물을 담으면 파란색 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미디어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미디어에 담겨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선택적이고 그 선택적으로 곡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판단할 때 그 원천 메시지에 대한 분석, 이 미디어에 대한 분석, 수용자 분석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런 게 있겠지만 모든 메시지는 이 미디어라는 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자체는 항상 여과가 돼서 받아들이게 되고 오해를 일으키고 가짜 뉴스로서의 가능성을 어떤 메시지든지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미디어에 담기는 콘텐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콘텐츠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것에 속에 든 것들, 내용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책의 앞쪽에 보면은 콘텐츠라고 적히고 책의 목차가 쭉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콘텐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콘텐츠와 미디어를 이야기할 때 중간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송신자가 메시지를 일정한 채널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보낸다. 이때 이 메시지를 콘텐츠라고 보면 되고요. 미디어를 채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은 전에 한번 그 개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디어는 계속 기술의 변화를 타고 미디어 또한 발전하거나 변화해 왔죠. 이때도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었어요. 사라진 것들은 사라져요. 산업화되지 못하면 그 시장 속에 안착하지 못하는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좀 큰 굵직굵직한 미디어 환경들을 좀 보자면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에서 시작해서 전신이 개발되면서 라디오로 왔고 이 라디오에서 TV로 가고 뭐 컴퓨터로도 가고 IPTV로도 가고 스마트폰으로도 옮기고 이때 콘텐츠들 내용물들도 계속 변화를 해왔다고 했죠. 신문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나요?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콘텐츠인데 이때는 뭐 다양한 정보들 이렇게 뉴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전신에 개발이 되면서 정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막 전달되기 시작했죠. 이 라디오에 목소리가 들어갔을 때 이 라디오라는 미디어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는 모호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있는 콘텐츠들을 그대로 베껴오기 시작했죠. 신문에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디오 뉴스 같은 게 생기고 신문에 있는 드라마를 말로 하면서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게 생기고 근데 지금은 이 라디오에 걸맞는 이 라디오라는 매체 특성에 맞는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죠. 심지어 이제 무슨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어 있죠. 콘텐츠가 처음부터 정합을 하진 못해요. 이 라디오에 딱 맞는 콘텐츠가 개발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미디어에 시청자들도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새로운 미디어의 생산자들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TV는 또 다른 혁명이었죠. 이제 시각을 저장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을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처럼 문자 인쇄술의 개발처럼 이 영상을 인쇄해서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TV가 개발되었을 때 우리는 이 TV라는 매체에 어떤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처음에는 라디오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컨텐츠가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라디오에 있던 뉴스를 읽어주는 것을 그냥 찍어서 보내고, 연극을 하는 것을 멀리에서 카메라 하나로 찍어서 그냥 내보내고, 이랬던 것이 지금은 카메라가 수십 대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마일리틀 TV인가요? 뭐 이렇게 다양한 SNS와 결합한 이런 TV도 나오고, 심지어 그냥 지상파나 공중파 TV의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리기도 했어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컴퓨터로 미디어를 이용할 때, 콘텐츠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 기계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처음에도 뭐 똑같이 포털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보고 뭐 이런 거에서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는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서도 예전에는 PC에 들어가던 포털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룩앤필이 똑같았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간소화되고 이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1대1 대면 커뮤니케이션 장치도 보다 더 발달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아지니까 더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콘텐츠와 미디어는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은 약간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중요해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적합하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산물이고요. 콘텐츠는 기술과 결합된 내용물이죠. 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변화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했을 때 채널과, 그러니까 미디어가 변화하고, 그 채널과 미디어에 들어가는 메시지, 그러니까 즉 콘텐츠가 변화하고, 그리고 콘텐츠가 변화하니까 수신자, 소비자들이 변화하죠. 사람들이 몰리고, 시청자가 몰리고, 구독자가 몰리면 그 미디어에 자본이 모여들고 또 다른 큰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 생산자들이 모여들어서 생태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생태계가 그럼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 코비드19를 타고 언택트 시대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훨씬 더 가파르게 됩니다. 자, 사전적인 정의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좀 볼까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 전달을 하는, 매개하는 기계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9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 대중신문의 시대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신문이 매스미디어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라디오가 등장을 했고요. 이제 TV가 매스미디어의 주류가 되었던 상황이 최근까지였죠. 뭐 지금도 신문과 라디오, TV는 매스미디어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이 이 인터넷망을 타고 소셜미디어와 혼용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스미디어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에 몰입되어 있었다면, 라디오 방송사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나에 몰입되어 있었다면, 라디오 방송을 하는 곳에서 어떤 보이는 라디오로 TV를 영역을 진입해서 그 TV 보여주는 영상이 전 세계 유튜브를 타고 글로벌로 나아간다거나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죠. 매스미디어의 그 위상이. 이런 멀티미디어, 뭐 소셜미디어화가 되면서 이런 TV라든가 신문, 기존에 있었던 매스미디어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점점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이 매스미디어 그룹, 기업이나 뭐 극장, 뭐
똑같죠. 이렇게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미디어랑 또 뭔가요? 멀티미디어는 사전적으로는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혼합된 매체를 멀티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온라인 인터넷 기반의 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멀티미디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 소리, 영상 매체의 복합체, 거기에다가 디지털, 닭이는 쌍방향 뭐 이런 게 다 복합돼서 그냥 멀티미디어다 이러면 인터넷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 전부가 어떤 멀티미디어 그런 콘텐츠이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소셜미디어라는 게 뭔가요? 소셜미디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엮어주는 서비스를 총칭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과 사람, 조직과 사람,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 상호 관계가 계속 일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소셜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동시대적인 개념이 됐어요. 동시대적으로 확장돼요. 항상 지금의 소셜 미디어와 내일의 소셜 미디어의 개념은 약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비교,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인데요.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가 개발이 되었죠.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두의 특징은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공간 구속력이라는 것을 가진다고 해요. 그 공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 구속력까지도 가져요. 표현되는 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그 나의 메시지는 같이 있었던 사람만이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그 공간 속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공간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어떤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용하죠. 그래서 그 감각의 균형을 이루게 해요. 이렇게 구술문화라고 하죠. 말로 하는 구술문화는 어떤 그 공동체를 결속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이지 들어야 되고 또 계속 내려가잖아요. 선대가 후대에게 말을 하고 지식을 나눠주고 전파하고 또 선대가 후대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이것이 구술로 이루어지니까 그 지혜 자체가 그 안에 한정되어 있고 경험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쌓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보다 더 신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쌓여져 가다 보니까 연장자가,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분이 존경받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 가장 많은 정보를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술 커뮤니케이션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 연장자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계속 모여서 살면서 어떤 지혜를 구하고, 이 독버섯은 이 버섯을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를 가장 연장자에게 물어보고 가장 존경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개발이 되면서 그 문자로 그 지혜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죠. 후대에 굳이 구술로 하지 않아도 계속 선대의 지혜들이 이 문자로 저장되고 하면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인쇄가 만들어집니다. 인쇄. 커뮤니케이션의 일대 혁명이라고 꼽히는 사건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몇 가지의 혁명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그 문자로 쓴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조금 더 정보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물론 옛날 그 동굴벽화 이런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문자가 개발되고 이런 것이 시간의 벽을 분명히 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대 혁명으로 꼽히는 이 금속 활자라는 것,
물론 뭐 한국에서도 개발했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공식적으로 1450년에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했죠. 그래서 책을 인쇄했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 인쇄 기술로 인해서 하나의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담은 복사물이 무제한적으로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책을 한 권을 필사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근데 일주일 만에 책을 500권을 인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던 지식의 전파, 지식의 저장이 1450년부터 1500년대까지 유럽에서만 인쇄본이 2천만 권이 간행이 된 성과가 있었어요. 이런 책이 이렇게 많아지고 인쇄물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 구심점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에 대량의 책과 인쇄물이 유포가 되면서 뭐라고 그러죠? 지방어, 그러니까 사투리가 통합이 돼버리고 모국어가 형성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더 많은 책에 더 많이 저장된 텍스트가 중앙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국어라고 하죠. 인쇄미디어의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선형적인 사고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틀거리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나누어진 어떤 저장된 그런 문자들이 계속 이어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인쇄미디어가 출현함으로써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계층이 폭넓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인쇄미디어라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마침내 공론 창출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게 돼요. 인쇄미디어가 공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지식들을 논아 갖게 된 거죠. 예전에 지식은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연장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더 많은 지혜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죠. 더 많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 많은 지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사회 세력들이 인쇄미디어의 소유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이제 지식을 장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을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언제 어느 때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추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고 언젠가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고 지혜인 건데 이런 인쇄라는 것이 지식을 창출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은 소유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 대한 소유라고도 할 수 있죠. 인쇄수를 권력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인쇄기 자체를 굉장히 비싸거나 아니면 그 인쇄기를 가질 수 없게끔,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내지는 방송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또 신문과 결탁한 권력, 정치 권력,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니면 확장시키는데 이렇게 도구가 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시장에는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인쇄 미디어가 또 다른 개념에서 보면은 그 구식 사회의 지배계층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새로운 지배 권력이 나타나게 된 건데 새로운 언론 권력과 결탁한 어떤 정치 권력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기존의 권력들은 이 미디어의 소유를 자본에 넘겨줌으로써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층,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라는 계층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언론을 통해서 창출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이 인쇄가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고요. 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죠. 이 인쇄를 장악한 권력 집단에 의한 우리의 보는 방식의 독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단점,
부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혁명이 있죠. 1800년대 출현했죠. 전신이 전자시대 개막을 알리는 미디어죠. 전자미디어의 획기적 발전을 이끈 전신의 발명은 어떤 전화기라고 있어요. 이게 전화기 발명하신 분이 누구죠? 예전에 저 때는 어떤 벨이라고도 했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나왔죠. 이제 메시지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편지, 책 이런 것은 그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 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서신을 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책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있는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전화라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전화기가 발명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디슨이 또 전화의 음성을 재생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최초의 축음기가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1800년대 후반일 텐데요. 이것은 전화기는 소리를 전송할 뿐이었는데 이거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터득한 결과 그 과거로까지 시간 연장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화는 지금 전화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을 멀리 있는 사람과 하게 해주는 건데 축음기라는 것은 내가 지금 녹음을 해놓으면 나의 목소리가 100년 후, 200년 후에 후대에게 목소리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기술을 터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라디오라는 미디어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것은 결국 텔레비전, 청각에 시각까지 입힌 그 텔레비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터넷 미디어로 이어질 텐데요. 인터넷 미디어는 그동안에 그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녀왔던 전통적인 매체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매체죠. 송신자 위주가 아닌 수신자 위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수신자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메시지가 선택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메시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텔레비전을 키면 나오는 걸 봐야 됐고 신문을 사면 가장 헤드라인을 먼저 봐야 됐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인터넷을 켜면 내가 보고 싶은 사이트에 가서 보고 싶은 뉴스를 본다거나 하고 싶은 게임을 먼저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메시지 자체를 선택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매스 미디어가 공급자의 논리에 따라서 송신자의 역할이 위주였다. 송신자의 역할이 송신자 보내는 메시지의 역할을 송신하는 그런 노출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은 이제 인터넷 미디어는 이용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용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송신자가 노출했어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수용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미디어 분석이 달라지게 되죠. 인터넷 미디어의 특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죠. 얘는 시공간을 이어주고 뭐 제약을 없애주고 이런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거리감도 없애지만 어떤 사회적인 거리감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동시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미디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하는 사람이 곧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자 중심의 미디어다, 뭐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다, 접근형 미디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창작만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이 창작자들이 점점 더 그 쉬운 창작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직접 또 소비도 하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뭔가요? 프로슈머라고 하죠. 프로듀서와 컨슈머, 뭐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합쳐진 프로슈머로서의 신조어. 아직 이제는 뭐 신조어라고 보긴 힘든데요. 이런 신조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섰죠. 그래서 텍스트, 사운드, 비디오 데이터 같은 멀티미디어, 아까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죠.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에나 상호작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들을 요구를 하게 됐고, 우리는 24시간 동안 이제 이 모바일 미디어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모바일 포터블 디바이스죠.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기기다,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휴대가 불가능하다, 배터리를 또 연결해 놓고 충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2박 3일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계속 접속이 되어 있어도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래서 어르신이건 아이건 항상 이 엄청난 지식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책을 보지 않아도, 그리고 어르신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이 24시간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찾아볼 수 있고 지식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 뭐 노인에 대한 공경이 사라졌다, 존경도 사라졌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다 더 뭔가 멸시한다거나 비웃는다거나 이런 사회 환경이 또 생긴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사용하기 힘든 것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반응 속도도 느려지지만, 사실 새로운 기술이 요즘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3년 전, 5년 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신기술에 접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이 산업을 이끌어왔던 어르신들을 비웃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단순하게 검색을 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처세를 배워오고 경험을 해온 어르신들의 또 그 깊이 있는 경험들이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OTT 플랫폼. 이제 드디어 이번 시간에 꼭 다뤄야 될 스트리밍 플랫폼, OTT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계속 늦어지네요.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하고 있고요.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비대면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OTT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OTT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 다음 그 장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SVOD는 이제 구독형이에요. 돈 내고 월 사용하는 이 SVOD 구독자 수가 41.7%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VOD OTT 스트리밍 플랫폼의 전국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OTT라는 게 무엇일까? 너무 생소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OTT, 스트리밍, 플랫폼, 뭐 또 뭐 SVOD 이런 게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는 오버 더 탑의 줄임말이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송, 시리즈, 영화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 전부를 의미해요. 예전에 오버 더 탑에서 탑은 TV 셋톱박스 같은 단말기를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셋톱박스를 이용한 뭐 TV 서비스는 셋톱박스가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했었는데, 지금의 OTT는 이러한 셋톱박스를 넘어서 VOD나
아니면 모바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미국에 넷플릭스가 있고 훌루, 또 뭐가 있죠? HBO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국내 지상파에서는 푸기라든가 뭐 웨이브라든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OTT는 SVOD나 TVOD, 뭐 AVOD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VOD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온 디맨드의 준말이라고 했죠. 방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하는 때에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렇다면은 VOD에 그 반대되는 말이 뭔가요? 원하는 때에 방송을 볼 수 있지 못한 서비스, 케이블과 지상파 TV 뭐 이런 것이 VOD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OTT나 뭐 IPTV나 모두 다 OTT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다 VOD 서비스를 제공도 해요. 근데 SVOD라고 하는 것은 월정액 요금제를 내고 해당 기간 동안에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모든 컨텐츠를 무제한 감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넷플릭스가 딱 그 SVOD OTT 모델이에요.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SVOD 서비스고요. 뭐 이외에 웨이브라든가 한국의 티빙, 시즌 같은 OTT도 SVOD 모델도 있지만 여기는 TVOD 모델도 있어요. AVOD 모델도 있겠죠. 넷플릭스는 거의 100% SVOD 모델, 월정액 요금만 내면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모든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TVOD는 그 T가 TV의 약자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그 약자, 제가 발음 안 좋으니까 읽어보세요. 약자가 달라요. 콘텐츠 건당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하는 방식의 VOD를 뜻해요. 그러니까 건당 과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누르면 그 영화만 볼 수 있는 것, 뭐 이것이 TVOD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IPTV죠. 어떤 IPTV든 개별 구매가 가능한 그 영화나 드라마, 뭐 예능이 있죠. 모두 다 TVOD에 해당되고요. TVOD 방식에 해당되고요. 넷플릭스에는 이게 없지만 뭐 웨이브라든가 티빙 이런 쪽에도 TVOD 방식으로 개별 운영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AVOD는 뭔가요? AVOD 뭐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이버 TV나 이런 데서도 광고를 보면 그 영상을 봐요. 이게 보면은 우리 유튜브 이용할 때 광고 보면은 앞쪽에 뭐 5초 광고, 어쩔 때는 30초 광고도 있나요? 15초 광고 있나요? 저는 프리미엄을 보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삽입된 광고를 보면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콘텐츠를 AVOD 방식의 콘텐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OTT 플랫폼의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OTT 플랫폼을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다. 그러면 스트리밍이 또 뭔가요? 이거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송이라든가 케이블 위성을 통해서 컨텐츠를 전송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전송했다는 얘기예요. 컨텐츠를 쭉 전송을 했는데 이제 웹 스마트 모바일의 시대가 되면서 스트리밍의 시대가 됐다. OTT 플랫폼은 스트리밍을 한다는 거예요. 스트리밍이 중요한 기술이 됐어요. 스트리밍이라는 게 뭔가요?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1900년대 990 한 몇 년도더라? 제가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인데 이때 리얼 네트워크에서 개발한 리얼 오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네트워크가 받쳐주지 않아서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향들을 재생을 할 때 계속 여러분들은 안 보고 있지만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재생하는 것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기법을 스트리밍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듯이 막힘없이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밍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거였죠. 파일이 모두 다 전송이 끝나기 전에도 그 데이터의 표현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중간에 계속 다운로드 받으면서 스트리밍 되는 거예요. 영상이 재생되고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시간도 단축돼요. 예전에는 다 다운로드 받아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보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하드디스크라든가 내 PC의 용량도 그만큼 채워졌던 건데 지금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드라이브 용량은. 그래서 이 스트리밍이라는 기술 OTT에서 사용하는 이것이 제가 이번 주제에 소주제로 사용할 만큼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스트리밍의 준말이에요. 스밍이라는 말은 이 스밍이 뭐냐면 유명한 가수의 팬들이 음원 사이트에서 해당 가수의 특정 곡을 계속 재생을 하면서 음원 차트의 순위를 올려주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 음원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 바뀌었죠. 옛날에는 음원도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저장해 두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그냥 스트리밍 해요. 그것도 비싸지 않고 또 네트워크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무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 스밍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 똑같으니까 계속 하면서 음원 사이트에서 그 음원의 순위를 올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가수의 노래를 순위권을 올리기 위해서 스밍 총공, 뭐 음원 스트리밍 총공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드 커팅이라는 말은 유료 방송 시청자가 이제 가입을 해지해버리고 인터넷 방송이나 OTT만 보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TV형 그 가입하면은 뒤에 선 이어줬잖아요. 그 선 자체를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냥 인터넷 선으로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IPTV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코드 커팅한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기존의 케이블 방송이나 유선 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제 선을 끊는다라는 현상이라고 말했던 거에서 유래됐었죠. 이제 코드리스 세대라고도 해요. 이렇게 TV 선 잇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와이파이로 이용하면서 뭐 아이패드로도 보고 TV로도 이렇게 넷플릭스를 이용하면서 코드리스 세대 그런 걸 TV를 다 연결해서 보는 거였나요?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스트리밍 오버 더 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OTT의 시대. 스트리밍하는 물이 흘러가듯이 재생하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지 않고 거기에서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를 고르듯이 누르면은 그대로 스트리밍 되는 그 오버 더 톱의 시대라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비디오를 고르는 그 물리적인 공간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비디오, 옛날 가게처럼 비디오 가게를 모르는 그 어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디오 가게처럼 비디오들이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오버 더 톱의 시대가 됐고요. 기존의 공중파나 기존의 신문들까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혁신되고 있죠. 그래서 포지셔닝이 격돌하는 거예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사업자, CPND 체인의 변화라고 하죠. 컨텐츠 사업자가 있어요. 기존에 영화 제작자가 있고 방송 제작자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 신문사, 극장 이런 플랫폼 사업자.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가 있죠. 통신사가 있고 그 케이블망을 까는 사업자, 위성 통신을 하는 KT라는 사업자, 뭐 그런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있고, 디바이스 사업자는 삼성이나 애플 이런 데죠. 뭐 LG도 TV를 만들죠. 디바이스는 하나의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기존의 사업자들이 계속 합종 연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도 하려고 그러고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디바이스 휴대폰을 만들던 아니면 TV를 만들던 사업자가 통신을 하고, 통신을 하던 사업자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플랫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포지셔닝이 변화되고 격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디어 환경도 급격하게 또한 변하죠. 공중파에서 케이블 위성으로 갔다가 IPTV로 갔던 것이 이제 스트리밍 OTT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송 권한, 그러니까 콘텐츠 IP에 대한 판매가 급증하게 됩니다. 다양한 미디어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권한 자체가 너무나 다양해졌고, IPTV 전송 권한, 케이블 위성 권한, 그리고 공중파에 TV에 올리는 권한, 그리고 미국 TV에 올리는 권한, 막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던 권한, 저작권들이 이제 모두 다 막 합쳐져 가지고 스트리밍 OTT의 권한을 제공을 하기도 해요. 글로벌 OTT 뭐 이런 데 싹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송 권한, 저작권, 콘텐츠 IP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콘텐츠 IP 산업이 굉장히 복잡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스트리밍 오브 더 톱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글로벌 OTT가 들어와 있죠. 서비스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넷플릭스 보이죠. 넷플릭스 2020년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는데 예전부터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넷플릭스에 가입자로 돈을 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한국 시작 1위다 이런데, 전국 전 세계 시장 1위고, 가장 먼저 OTT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죠. 오리지널 콘텐츠가 뭔가요? 어떤 원천 소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플랫폼들은 콘텐츠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플랫폼은 콘텐츠 제작사에서 콘텐츠를 사다가 자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여기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넷플릭스 제작이라는 콘텐츠, 하우스 오브 카드였나요? 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넷플릭스가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을 열었고요. 지금은 몇백조? 뭐 이 정도를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존 플러스 2020년 2월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마존 서비스를 아직은 사용을 해보지 않았어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저에게 또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이제 한국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그 오픈을 안 해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물란은 한국에서는 극장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디즈니 플러스가 그 서비스가 시작된 나라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뮬란을 서비스했었죠. 국내는 먼저 웨이브라는 OTT가 있어요. 국내 지상파 방송과 뭐 TV조선, 채널A 등 뭐 다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OTT고요. 또 CJENM과 JTBC 스튜디오가 만든 티빙이 있고요. 시즌도 있고, 왓챠는 이제 독립 스타트업이죠. 독립 스타트업에서 이런 이제 좀 의미 있는 OTT를 경쟁력 있는 OTT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V, 쿠팡플레이도 OTT에서 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쿠팡도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뭔가 글로벌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존 플러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존도 커머스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마존 회원과 연계를 했을 때, 그리고 쿠팡 회원과 연계를 했을 때 컨텐츠 서비스가 좀 확장이 굉장히 그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재방송을 할 때 비용이 따로 들어가진 않죠. 그 컨텐츠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따로 돈이 필요 없이 고객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쿠팡 플레이도 충분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SNL 코리아 이것을 오리지널 서비스로,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을 한다고 올린 것을 또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슈 사항들 보면은 OTT 플랫폼은 개인 취향의 시대를 또한 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대부분 혼자 보죠. 혼자서 낄낄댈 수 있는, 혼자서 볼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예전에는 시간을 기다려서 드라마 16부작을 그때그때 봤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좋아하는 것만을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시작할 때 잠깐 보고 이거 재미없네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안 봐버리고 다른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빈지 뷰잉이라고 하는데 1편부터 16편까지 앉은 자리에서 다 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VOD 방식으로 한 자리에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막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끝까지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것도 새로운 언택트 시대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TT가 가져온 문화이죠. 기술의 발전, 미디어의 발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 점유의 변화가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되나요? 또 화장실에 갈 때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합니까? 대부분 그 지하철을 탈 때 예전에, 지금 대학생만 돼도 모르시겠지만 신문을 가지고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갈 때 신문, 책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모바일을 들고 가죠. 핸드폰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거기에서 게임을 이용한다거나 영상을 이용한다거나, 뭐 예전에는 정말 영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형 네트워크로 영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가 빨라지고 그 비용이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서 싸졌어요. 저렴해지면서 이제 모바일로도 OTT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OTT 플랫폼 중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2013년이었던가요? 지금은 더 그러는데 그때부터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TV 시청 시간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스마트폰 이용이 TV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미국에서도 2014년 정도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추월했던 그 다음에부터도 TV 이용 시간을 충분히 따라잡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이런 영상만 보는 일 말고도 뭐 웹서핑이나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 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던 게 뭘까요? 바로 동영상 시청이었어요. 재밌죠? 동영상 시청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검색은 빨리 끝내잖아요. 근데 한 70%는 동영상 시청을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점유, 우리 소비자들, 수용자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점유한 매체가 스마트폰이고요. 그 스마트폰 속에서도 영상이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TV나 뭐 자리에,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어떤 공간을 점유해서 뭔가의 행위를 해야 하는, 신문을 펼쳐야 되고 뭔가 신문을 가져와야 되고 사야 되고 뭔가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TV를 켜야 되고 뭐 이런 부족함이 있고 번거로운 그런 레거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수용자들이 이제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서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는 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간 점유가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콘텐츠 정보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음원 앨범을 하나를 사면 패키지 앨범으로 샀어야만 하잖아요. 한 곡을 사고 싶어도 우리는 한 12곡, 뭐 7곡 이렇게 큰 앨범을 하나를 샀어야 돼요. 뒤에는 심지어 거기 뭐 건전가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돈을 주고 사야만 하죠. 그런데 점점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곡당 음원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곡당 음원을 유통시키다가, 그래서 곡당 음원을 사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 것으로 내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고 다니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할 필요조차도 없어졌어요. 내 스트리밍 홈 서비스가 뭐 진이니 뭐죠? 그 음원 플랫폼들 있죠.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스트리밍을 해도, 스트리밍이란 말이 그냥 재생을 해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음원도 이제 다운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도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변화된 일이에요. 네트워크의 발달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만화도 그렇죠. 만화도 예전에는 만화 대여점, 대본소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만화방이라고도 있죠.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만화를 봤었어요. 만화 대여방에 가서 라면도 먹고 뭐 이러면서 만화 지금도 있기는 하죠. 다른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시장이 웹툰으로 바뀌었죠. 웹툰도 예전에는 그렇게 네트워크 때문에 좀 큰 이미지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다가 지금은 굉장히 고급 이미지들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게임도 어떤 콘솔을 이용해서 뭔가 완성형 게임을 집어넣어서 구동시킬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또 네트워크가 빨라지다 보니까 디바이스 기술도 좋아졌고 모바일 게임도 있고 뭐 그렇게 됐고요. 극장 TV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OTT 플랫폼으로 이동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까 말했던 어떤 문화가 달라지는 것, 또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죠. 코드 커팅.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를 이용할 방법조차 이제 생소한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대부분 모바일 기반의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고요. 또 몰아봐 버리니까 편성을 위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 몇 시 편성 이렇게 편성하던 레거시 미디어들 그리고 뭐 편집권을 가지고 신문을 편집하던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은 위기가 더더군다나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산업 밸류 체인이 변화하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컨텐츠로 변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플랫폼 사업자 일단 넷플릭스를 이야기해 볼까요? 넷플릭스 처음에 콘텐츠를 사서 제공을 했죠. 소비자들에게.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원천 소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넷플릭스 독점, 넷플릭스에서만 가능한 뭐 이런 이름으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죠.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JTBC, 뭐 CJ 모두 다 컨텐츠 사업자였어요.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던 사업자, 그리고 저기 HBO 이런 데도 컨텐츠를 만들던 사업자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던 사업자가 플랫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티빙 이런 OTT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디바이스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 뭐 디바이스는 이제 애플 TV, 애플이라는 모바일 폰을 만들다가 이제 애플 TV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포지셔닝이 계속 변화를 합니다.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콘텐츠만 제작해서는 안 되겠다. 또 나는 플랫폼만 해서도 안 되겠다. 이 플랫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넷플릭스는 다른 지상파를 이기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애플도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뭐 콘텐츠 사업자는 또 플랫폼 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심지어 네트워크 사업자 삼성이나 SK, LG 이런 사업자들 AT&T 미국의 이런 통신 사업자들도 콘텐츠 사업과 플랫폼 사업자를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겸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산업의 밸류 체인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처럼 선형적이진 않다. 어디에서 수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어디에서 컨텐츠가 오면 어디로 흘러가고 또 그 컨텐츠가 어디로 간다. 뭐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제작 시스템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뮬란 말씀드렸고요. 사냥의 시간도 뭐 제작은 해서 유통만 변화한 거지만 이제 킹덤이나 옥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넷플릭스 향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죠. 킹덤은 아예 뭐 45분이었나요? 기존의 드라마의 그 시스템을 버렸죠.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주말 드라마니 수목 드라마니 이러면은
뭐 주말 드라마는 한 50부작이고 수목 드라마는 12부작에서 16부작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주 2회씩 했었다면은 킹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짧게 50분짜리를 뭐 6번 하고 시즌제로 간다거나 이렇게 OTT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1인 미디어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가 뭐죠? 1인 미디어. 지금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쉬울 텐데요. 1인 미디어. 사전적 의미만 좀 볼까요? 개인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유통, 관리하는 미디어를 총칭합니다. 예전에는 뭐 웹진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 하시는 분들 모두가 운영하는 것을 다 1인 미디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요. 초고속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콘텐츠가 변화하게 되고요. 옛날에 웹진 블로그 하던 때 사용되던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팟캐스트 하시던 분들이 사용하던 오디오들이 이제 그 대부분 동영상으로 막 오는 거죠. 그쪽의 산업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1인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1인 크리에이터는 예전에 광고를 하던 사람을 많이 칭했어요. 크리에이터는. 근데 1인 크리에이터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 관리 포괄적으로 방송사의 역할을 다하죠. 이렇게 하는 1인 창작자, 영상 콘텐츠를 다루는 1인 창작자를 1인 크리에이터다. 뭐 이렇게 통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는 이제 중요한 핵심 그 개념 중에서 1인 크리에이터다, 1인 미디어다 하려면 이런 기준 내지는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미디어가 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그냥 먹방, 그리고 그냥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 뛰는 것, 내가 게임하는 모습, 이런 일상들이 콘텐츠가 되고 그 일상들이 심지어 돈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미디어가 되고 누구나 자기 혼자서 미디어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미디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상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나의 콘텐츠는 전 세계로 내가 그냥 간단한 콘텐츠 하나만 만들어도 그것이 전 세계로 어떤 이유에서건 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부가가치, 즉 부가가치 돈으로서 나에게 경제적 가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에서는 크리에이터의 노동은 아름다운가 라는 것도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하기도 하죠. 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노란딱지라고 하죠. 노딱을 붙이는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제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콘텐츠에 어떤 미디어가 나왔을 때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야 이 유튜버도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가고 뭐 어떤 콘텐츠들이 인기를 끄는지에 대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돈들이 모이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아직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이제는 뭐 포화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의 시초라고 봐야죠.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있고 이제 이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대세로 가는 길목에서 OTT가 있고 그 OT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돈들이 모이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 미디어의 등장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최초에는 텍스트가
다고 말씀드렸죠.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거예요. 그때는 텍스트, 이미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뒤에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음성이 제공되기 시작하죠. 꼭 우리가 인쇄 매체에서 라디오 나오고 TV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성, 팟캐스트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팟캐스트나 텍스트를 다루기 전에 물론 그것들을 다뤄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인 동영상 창작자 생태계가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쪽에 좋은 카메라들, 편집 도구들, 그리고 뭐 플랫폼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돈이 되는가,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생태계의 결정적인 요인, 계기를 좀 살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양방향 인터넷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사용 요금이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었다는 건데, 그것은 카메라, 뭐 조명, 음향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고 디지털 기기들이,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1인 미디어 산업이 이제 좀 그 견고하게 산업화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네. 국내 1인 미디어의 성장 과정을 보면 2000년에 UCC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죠. 그래서 그때 한국의 판도라 TV,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2000년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전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AVOD 형태로 했었죠. 광고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서는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몰리지 않죠. 생산자들이 오지 않고 그 시청자들이 오지 않으면 이게 산업화되기 힘들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자본도 몰리지 않는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데, 어쨌든 2007년도에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전 서비스가 되면서 수익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UCC가 점점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산업이 점점 태동을 하고 있는 단계죠. 2013년에는 이제 유튜버라거나 이런 성공 모델을 가지고 CJ ENM에서 크리에이터 그룹이라는 가장 최초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2014년에는 크리에이터 그룹, 그러니까 CJ ENM에서 나온 크리에이터 그룹에서 이렇게 생성된 샌드박스, 비디오 빌리지, 콩두 컴퍼니, 이런 다들 그 크리에이터 그룹에서 역할을 하던 분들이 나와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죠. MCN 회사들이죠. MCN이 만들어졌고요. 2015년에는 다이아 TV가 또 CJ ENM에서 만들어졌고, 이때는 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어떤 TV 채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KBS에서도 에띠 TV라고 지상파 TV에서 또 처음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KBS, MBC, SBS 모두 다 이런 그 1인 미디어를 위해서 제작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을 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MCN 협회가 창립이 되면서 이제 MCN에 가입된 어떤 1인 크리에이터가 한 3,000개인가 이렇게 3,000개가 아니고 MCN만 한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지금 이 1인 미디어와 1인 크리에이터 산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죠. 레거시 미디어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레거시 미디어도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컨텐츠를 이제 특성에 맞게 재가공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사들도 다른 건 몰라도 예전에 찍어놓은 방송이 많잖아요. 그 예전에 촬영해둔 방송물, 특히나 KBS NRTV에 보면은 뭐 개그 콘서트 꼭지들이 있잖아요. 개그
개그 콘서트의 한 꼭지들 보면은 뭐 3분, 4분, 5분짜리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의 유튜브,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 이쪽 정서에 맞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짤막짤막하게 줄여서, 아니면 예전에 시트콤들을 또 짧게 줄여서 계속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뉴트로 분위기의 정서에 결합하는 그런 광경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파들은,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콘텐츠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또다시 레거시 미디어에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리언서가 출연을 했죠.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는 생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그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출연하는 어떤 연예인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알려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 알려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를 겸하게 되죠. 콘텐츠의 밸류 체인이 변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드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 출연하는 사람,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사와 플랫폼이 합쳐지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죠. 방송인이자 사업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백종원 TV를 운영하면서 크리언서로서 활동을 하죠. 이제 방송에 나가지 않아도 사실 크리언서로서 유튜브에서의 영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자기가 그 활동하는 계통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인 미디어의 성장에는 또 트랜스미디어 현상도 볼 수 있는데요. 트랜스미디어라든가 컨버전스, 이런 현상들 다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교차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전통 미디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1인 미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명인들, 크리엔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버전스 되는 상황 있죠. 1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요. 지상파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1인 미디어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따로 방송과 합쳐져서 방송 프로그램과 1인 미디어로 같이 또 런칭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도시어부 이런 것만 봐도, 도시어부도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도시어부 그르라는 그런 생방송 채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1인 미디어의 성장의 배경에는 또 4060 실버 세대의 유튜브 활동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신문물, 새로운 뉴미디어는 거의 대부분 10대, 20대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대, 20대 이제 보다 더 사용을 잘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3, 40대가 있겠지만, 최소한 5, 60대 분들은 이쪽 뉴미디어 기술이라든가 미디어의 산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빨리 접하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굉장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도 카톡 이용을 한다거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20대의 경우에 30, 40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업무 시간에는 보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실버 세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활동적이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세대의 지금 새로운 뉴노멀 세대라고 본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그 경제적 활동적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을 해주는 분들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크리에이터도 인기지만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뭐 젊은이들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실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네,
1인 미디어의 성장의 배경을 보면은 정돈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 발전 이런 게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제가 볼 때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비용이 낮아졌고 그리고 모바일의 활용도가 우리가 모두가 다 올라갔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때는 몰랐던 그때 이제 두루넷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초고속 인터넷 이러면서 처음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영상이라는 것은 언감생심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형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또 계속 확장이 되고 이러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5G가 되면서 그리고 또 5G 무한 네트워크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모바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1인 미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단초가 되었고 또 성장 동력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리고 창작자와 사용자가 하나로 될 수 있는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영상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1인 미디어의 성장과 OTT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개념부터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까지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